자, 그래서 경제적 관점에서 사색을 코로나19로 또 이제 한번 다음 스텝으로 가볼게요. 이제 이 코로나19가 2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강의도 많이 하시고요. 또 기업체에 나가셔서 어떤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없는 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또 공통분모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인류한테 팬데믹 선언을 하게 된 첫 번째인가? 이 질문이 들더라고요. 또 사색에 빠졌어요.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는 코로나19가 최초입니다. 근데 인류 전체로 봤을 때는 아마 이런 질병이나 팬데믹이라는 이런 글로벌적인 사태들이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되어 있죠. 흑사병하고요. 스페인 독감 때가 딱이었습니다. 이때는 심지어 의학 기술이 발달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방어하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지금은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백신도 그나마 좀 빨리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뭐냐?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건 누가 얼마나 죽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경제가 회복할 때, 다시 살아날 때 많은 나라들이 미국은 뭘 했고 유럽은 뭘 했고 아시아는 뭘 했느냐 이게 되게 저한테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경제 정책이나 정치의 어떤 구조나 무역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지를 다 찾아봤어요. 사실 이거 되게 재밌는 이론인 게 이미 과거 형태의 데이터들이 기록으로 남아있잖아요. 이건 미래가 아니죠. 이미 검증되어 있고 실증이 되어 있는 과거의 백데이터죠. 백데이터인데 이걸 지금 현재의 미래 시점으로 놔두고 데이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옛날에는 정책이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이라면 어떻게 바뀔까? 똑같이 바뀔까? 비슷하게 바뀔까? 다르게 바뀔까? 그리고 이거를 계속 순환되고 있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는 힘의 기울기가 좀 달라지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 중간에 있는 키워드가 바로 무역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기축통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알게 되는 거는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빨리 바꿔야 되는구나. 네, 스페인 독감 때도 그랬고요. 흑사병 때도 그랬습니다. 모든 중앙 집권대에 있던 그 힘이 센 나라들, 힘이 센 이제 영주권들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을 더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쳤더라고요. 그럼 지금 시대는 그게 누굴까? 따라가보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럼 달러 힘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무역 정책을 펼칠 거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금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이 자기 힘이 좋게끔 만드는 거죠. 조금 더 부연 설명해드리면 금리를 올립니다. 이제 페드라는 곳에서 연방은행에서 미국의 국채 금리를 올려버리면 전 세계의 금리가 다 오르죠. 그죠?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환율로 따졌을 때 환율이 올라가죠. 그럼 미국 달러 힘이 커지는 거죠. 미국 달러 힘이 커지면 반대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우리나라의 기술의 가격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겠죠. 화폐 가치보다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많은 이 미국에 똑똑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금리 올려놓고 자산을 자꾸 매입을 해요. 달러 찍어내면서. 그러면서 자꾸 증식하는 거예요. 힘을. 그래서 기술이나 자본력이나 공장이나 이런 걸 다 미국스럽게 바꾸려고 하는 게 금리와 기축통화를 통한 무역 전쟁이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환율이 자꾸 올라갑니다. 달러 힘이 자꾸 세집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상대적으로 자꾸 떨어지죠. 달러로 사면 1,000억짜리 건물이 800억만 주고도 살 수 있는 거죠. 달러 힘이 세진다면. 달러를 구입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자산의 이동이 자꾸 바뀌는 거죠. 힘이. 이런 식으로 자꾸만 미국의 힘을 커지게끔 만드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서 달러와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달러 그리고 국내의 금 이 두 가지로 현금화 시킨 다음에 자산을 이동시켜 놔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한테는 비유동자산이 이제 부동산 같은 거예요. 원룸 같은 거. 그리고 이거를 쪼개서 분할시켜 놓는 거예요. 법인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런 어려운 시기가 되고 경기가 위축되고 침체가 됐을 때는
이제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게 세금을 많이 내게 되거든요. 이거는 거의 공통적인 패턴들이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 어떤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공급을 늘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규제를 심하게 한다는 이런 게 나올 거기 때문에 절세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저도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사색의 결과로 나온 게 뭐냐면 그래서 2022년도에 목표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게 뭐냐면 공인중개사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뜬금없이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이 사색의 전 단계, 백그라운드의 생각들을 쭉 나가다 보니까 이 공부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싶어도 언젠간 해야 되는 거다. 내가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나는 부동산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월세를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절세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세무사회계사가 되기에는 한 4년 정도 내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내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정도까지는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학습 계획을 짜놓고 이거를 저만의 어떤 플랜으로 2022년도의 계획에 플러스를 시켜놓습니다. 이제 이렇게 흐름을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이 생각의 연결과 확장을 즐기시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머리 아프다 혹은 무슨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 해버리면 출발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에 빠뜨려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정보를 찾아다니면서 자기만의 끈질김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태도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문제 발견이 되게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이제 제가 가르치는 멘티들한테 불편함 노트라고 노트를 따로 이제 책정을 해가지고요. 일상 속에 살면서 불편한 거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다 적어봐라. 그게 언젠가는 쓰인다. 제가 했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버스 탈 때 뭐 불편하다. 뭐 밖에 나가서 우산이 뭐 뒤집어진다. 이런 거 다 적어놔요. 언젠가는 그게 다른 아이디어 형태로 어떤 좋은 해결점으로 저한테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인풋을 찾아보게 됩니다. 문제를 많이 알고 있어야 그걸 풀기 위해서 뭘 찾아봐야 되는지 알겠죠. 인풋이 있으면요. 해결점 탐색을 위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찾아보게 돼요. 정답을 찾지 않더라도요.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오는 것만 해도 되게 생각하는 방식이나 관점이 성숙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과학적이고 좀 논리적 사고들이 필요하긴 한데요. 가설을 좀 세워보고 과학적 논리로 검증해보는 작업들은 이 통계학을 좀 배우시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천과 적용까지 가보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실천과 적용이 성찰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 꼭 해야 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진행돼야 된다. 그러면 제일 처음 출발했던 작고 사소한 문제보다 조금 더 큰 걸로 도전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자꾸 이 사이클을 돌려보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가로로 지금 쭉 했는데 세로로 한 번 더 편집을 해보면 문제에 대한 인풋을 반복하는 거 이게 저한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법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문제에 대한 인풋이 있을 때는 나를 기준으로 한 독서를 시작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계를 풀 수 있는 독서를 시작한다가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가 가진 부동산에 세금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절세 공부를 많이 해놔야 된다. 공인중개사나 절세에 대한 독서를 시작한다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해결점 탐색을 위한 사색은 지적인 호기심 훈련을 되게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저는 장치처럼 생각을 해보는 건데 투자를 좀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래서 신기한 거 나오는 거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얼리 어댑터 소리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키보드, 마우스, 손목 안 아프게 해주는 거, 또 뭐 모니터에 제가 늘 모니터 보고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화면 보호를 해주는 거, 제일 처음 나왔을 때 다 사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경험을 해보고 심지어 그 경험하는 모든 과정들을 쿠팡 파트너스나 블로그로 남기다 보니까 거기서 또 광고 수익이 또 들어와요. 이런 구조를 자꾸 가지는 거죠. 그러면 아 이렇게 돈 벌 수 있구나. 이렇게 패시브 인컴을 가질 수 있구나 또 알게 되는 거고. 세 번째가 효율적인 정보력입니다. 자, 이때부터는 좀 채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신데요.
저는 좀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게 이 세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저처럼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도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생각해서 강연을 기획해서 뭔가 새롭게 창출해내는 지식 창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채널이 되게 많으셔야 되고 그 채널의 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국내 자료는 비율로 치면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보통은 5분의 4 정도는 유럽과 미국의 자료를 되게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외국에 능통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팝하고 돌립니다. 그냥 가져오자마자 바로 그냥 번역기 돌려가지고요. 그냥 받아서 보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대로 보내서 좀 봐야 돼 싶은 거는 그 크몽이라는 재능마켓 사이트에다가 그 원문을 보내줘서 한 3만 원 주면 번역을 해줍니다. 깔끔하게. 그러면 한 일주일 기다리면 3만 원으로 누구도 번역하지 않았던 그 기사를 제가 제일 처음으로 받아보는 것들이죠. 그러면 한 달에 뭐 제가 한 30만 투자한다 생각하고 한 10개 정도만 번역으로 던져 놓으면요. 그 번역 중심으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재능마켓에서 저한테 번역해서 메일로 보내줍니다. 그 저는 이제 3일에 한 번씩 그것만 읽어내기만 하면 그 진로 정보와 이 창업 정보에 대한 부분은 국내에서는 한 번도 번역되거나 책으로 나온 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가장 빠르게 보는 것들이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퀄리티 높은 또 혹은 강의 평가가 좋은 강연을 만드실 때 되게 유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천과 적용인데요. 저 때는 자기 신뢰감 그리고 용기 이 두 가지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이 네 번째 실천과 적용에서 나 같은 사람이 한다고 되겠어라는 마인드를 굉장히 많이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20대 중후반 때까지만 해도 되게 망설이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부딪혀가면서 배우는 사람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요 네 가지 있죠. 연속된 사색의 조건 네 가지가 이 네 가지라고 저는 정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한 독서, 지적인 호기심, 효율적인 정보력, 자기 신뢰와 용기 이 네 가지가 사색을 연속성 있게 하려면 꼭 필요한 요소들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철학자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 영국의 철학자 17세기에 활동했던 베이컨이라는 사람하고요. 오른쪽에는 존 로크라는 영국 같은 시대 때 활동했던 두 분인데 이분들하고 제가 가진 사상하고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들을 되게 많이 쫓아가면서 배워보고 있거든요. 딱 한 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는 것은 힘이다. 그리고 참단 학문은 경험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참된 학문은 경험이라 했으니까 아는 것이 되려면 많이 경험하는 것이 힘이다 라는 문장으로 두 개를 섞을 수 있겠죠. 오른쪽에는 감각은 지식의 시작이다. 이 말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감각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색을 한번 해봐야겠다. 여기를 찾아봐야겠다라는 그 감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경험은 백지의 마음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놓으시면서 경험을 시작해봐야겠다라는 감각을 키우라고 되게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안 해도 되는 경험이다. 이 부분은 해야 되는 경험이다를 감각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거를 반복적으로 훈련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경험주의 철학이라 하는데요. 경험주의 철학까지는 우리가 깊이 팔 필요는 없지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은 제대로 알 수 없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사색을 조금 더 넓게 좀 광범위한 정의로 내려보면은 최소한의 인문학적 사색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했던 우리가 수업했던 거요. 그러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인문학적 사색은 필수다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는 거고요. 이거를 좀 구분해서 구조화시켜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실용적인 관찰이고요. 두 번째가 본질적인 성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문제들을 풀기 위한 관찰이 선행되어야 이 실용적 관찰이 나올 거고요. 그 관찰을 풀어내는 방식을 많이 경험을 해보다 보면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구나. 인간은 이걸 원할 수밖에 없구나. 사람들은 이쪽으로 흐름을 타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용적 관찰, 본질적 성찰 이 두 단어를 조금 더 구조화시켜 보면 이제 이걸 문장으로 제가 늘 정의를 해놓거든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실용적 관찰은요.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을 기록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까를 사색해 본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는 거죠.
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 거 되게 많으시죠? 예를 들면 이동이 뭐 자유롭지 못하다, 많이 모일 수 없다, 그리고 마스크를 놔두고 가면 밖에 외출을 못한다. 이런 것들 다 출발해보면 즉 그래서 생긴 게 마스크통, 마스크 목걸이, 또 핸드폰 그 고리에 거는 마스크 이거는 나오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이 사색과 관찰, 성찰을 통해서 제품화 시키고 있는 거죠. 내가 안 할 뿐이죠. 그래서 이 뭐 시대를 잘 탔지만 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줌 같은 서비스들도 되게 많이 생겼어요. 국내화돼서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본질적인 성찰은 문장으로 하고 싶으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주기적으로 사색하는 것, 이게 본질적인 성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살아왔던 스토리를 다 말씀을 드려보니까 저는 이제 저 스스로의 성찰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남기고 싶은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늘 고민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구조화시키려면 성장의 원리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 제가 참 강조하고 싶었던 건데, 많은 강사님들이 중간에 포기하시는 이유가 뭔가 많이 해도 그럴듯한 결과가 안 나온다. 심지어 저 같은 일을 똑같은 일을 해보고 싶은 멘티들도요, 따라오다가도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이걸 몰라서 그렇거든요. 제가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한 14년 동안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알게 되는 사색의 결론이라면 성장은 일직선이 아니다. 나선형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1단계 제일 밑에 있는 얕은 동그라미로 뺑글뺑글 돌면서 회전하면서 계속 성장하는 거죠. 결국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계단식으로 혹은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고 싶은 성장을 내가 원할 거지만 그런 성장은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잘 됐다가 안 됐다가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그 회전력이 더 빨라지면 2단계 동그라미로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2단계 동그라미에서 이제 기억할 게 이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 1단계의 최고점과 최저점 보이시죠? 내가 어떤 것을 스타트를 끊어서 강사 1년차일 때 생각해 보시면 뭔가 의욕적으로 되게 열심히 할 때가 있었고 뭔가 핀잔 듣거나 강의 피드백이 안 좋아서 실망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최고점과 최저점이라 한다면 중요한 원리는요. 두 번째 단계로 이미 회전력이 높아서 올라갔는데 강의가 한 3년차, 5년차가 됐는데도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강의 3년차가 됐는데 2단계 성장의 최저점이 1단계 성장의 최고점보다 낮을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3년차가 됐는데 1년차들도 안 할 법한 실수를 내가 하는 거지? 거기서 마음을 다쳐요. 그리고 자기 신뢰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걸 멈추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늘 해주는 게 이거는 회전이다. 멈춰 있는 점이 아니라 회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지나면 1단계의 최고점을 또 상회하는 2단계의 최고점을 또 만날 거다. 조금만 더 해봐라. 이렇게 계속 회전력을 높여주는 작업만 하는 거죠. 결국에는 4단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그래서 성장은 나선형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인풋의 투입이 돼야 회전력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세 번째가 세이프 존, 아까 지금 제가 말했던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그 구간을 세이프 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상위 단계의 최저점이 그 앞 단계의 최고점보다 낮은 저 구간 있죠. 조금만 조심하면 되겠죠. 저 구간을 잘 넘어갈 수 있는 걸 자동화시킨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것만 해놓으면 자신의 일을 끊이지 않고 가면 갈수록 확장시키면서 번창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쭉 한번 해보니까 앞으로 저의 30년이 쭉 계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하려고 하는 거, 이 교육회사를요, 한 30년 뒤까지의 플랜이지만 멘토링 대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비전 가르치고 있고요. 진로에 대해서. 두 번째가 지금 여러분이 들으셨던 사색과 성찰, 이런 편집학적 사고를 가르치고 있고요. 세 번째가 경제를 가르치고 있고요. 네 번째가 창업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요거 네 개의 커리큘럼을 각 1년씩 해가지고 한 4년제 대학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롤 모델은 일본에 있는 국제교양대학교라고 가장 큰 특징은 전공이 없는 대학교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교양만 배우고 졸업을 하는데 이때 이 학교가 막 생겼을 때
이 분이 이제 다른 학교의 총장님이 뜻맞는 다른 교수님들 모아서 설립한 대학교인데요. 되게 비웃음거리였어요. 도쿄대에서 그게 무슨 대학이냐, 전공도 없는데 이랬는데, 지금 여기 나왔던 출신의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세계 글로벌 기업의 굴지 글로벌 기업에 다 지금 근무를 하면서 이제 위상이 바뀌고 있죠. 그만큼 전공은 교양의 교집합으로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라는 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발견하는 게 전공이지, 누군가 혹은 교수가, 총장이 짚어주는 게 이제 전공이 돼버리면 이걸 짚어주는 순간 우리는 과거를 배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너무 동의하는 부분이라서 현재 시점을 배우는 대학이 되기에는 되게 좋은 롤 모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기업을 하는 이유가 이 스웨덴에 있는 발렌베리 일가의 그 기업 이제 자회사들의 그룹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 그룹이 존경받는 이유는요, 한 14개의 글로벌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뭐 건설도 있고 호텔도 있고 조선도 있고 의료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다 가족 기업인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각 모든 하나하나의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LG 정도 되거든요. 시총 정도 따지면. 그 정도의 대기업을 14개 가지고 있는데도요, 순수익, 그러니까 법인세 순수익의 85%를 자발적 기부를 합니다.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지자체에 다 스스로 85% 정도를 환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으로 병원 짓고 도로를 이제 보수하고 마을 사람들이 필요하다 싶으면 다리를 놔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발렌베리 일가에서 일하는 목걸이를 들고 다니면 동네 아저씨들이요, 택시비를 안 받는데요. 당신 때문에 내 아내가 암 선고를 받았는데 무료로 암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신이 세운 재단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지금 제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마지막은 이렇게 많은 회사들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그 회사들 직원들이 살아갈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숙사로 놔두지 말고 아예 그냥 조금 더 확장시켜서 타운을 만들어서 거기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그 마을의 선생님이 되게끔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옆집 사람한테 뭐 수학을 배울 수 있고 앞 사람한테 엔지니어를 배울 수 있고 뒷집 아저씨한테는 미술을 배울 수 있는 이런 마을을 좀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여기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30년의 계획들입니다. 근데 참 다행인 거는 멘토링 대학을 지금 제가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다 짜봤어요. 부지도 한번 계산해보고 공시지가 찾아보고 했는데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참 다행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덕분에 대학교라는 그 이미지가 건물에 계속될 필요 없겠다. 이렇게 좀 많이 바뀌어서 예산이 확 줄었어요. 예산은 줄었는데 코로나 덕분에 제 자산은 주식은 많이 올라갔거든요. 되게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뭔가 이것도 현실성 있는 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오늘 마무리는 이 사자성어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수장선고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참 많이 언급하기도 했고요. 제 메모장에 제가 이 회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적었던 사자성어이기도 하고 지금도 달달 외우고 있는 겁니다. 수장선고의 뜻은 이렇습니다. 물이 가득하면 배는 저절로 뜬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한테 채워짐이 없는데 노를 저으려고 하다 보면 노가 부러질 겁니다. 땅바닥에 부딪혀서. 우리가 할 일이 물을 먼저 채우는 것이구나. 물을 채워놓고 충분히 물을 채우면 힘들이지 않고 배는 뜬다. 그게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일, 목적성, 삶의 어떤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덜 중요한 것, 내 힘을 더 키워서 노를 빨리 젓는데 이게 시선을 분산되지 마시고 사색과 통찰 혹은 성찰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이 우리한테 물을 가득하게 하는 것이구나를 좀 깨닫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기가 있어서 잡음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질문이 있는데 혹시 직원 안 구하십니까 지금? 직원 안 구하시나요? 그 입사 의향이 있는데 혹시 안 구하시나요? 계속 밀려갈 겁니다. 휴가 받자마자 바로 그 직진협 그게 공통분모에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사실 제 새해가 됐고 이제 작년까지는 제가 굉장히 육아에 매여 있어가지고 이제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나도 이제
누가 이렇게 주는 거 강의 말고 내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이렇게 꿈틀꿈틀 되고 있는 와중에 이 강의를 듣게 돼서 아, 이것은 뭔가를 하라는 하늘의 계시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사실 강사들이 다른 사람이 강의하는 걸 들을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럴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아, 여태까지 날로 먹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진짜, 최근에 들었던 어떤 강의보다도 가장 깊고 가장 도움이 되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좋네요. 네. 혹시 좀 더 해주실 분 있으시면 한두 분만 더 듣고 이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해주셔도 괜찮고 아, 텍스트로 이렇게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편하게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구소연님. 네, 저도 옆에 이제 네, 사람들이 구소연 있어가지고 조금 선생님. 잡음이 들릴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저는 이제 강의 들어오기 전에 너무 이 강의가 기대가 돼서, 그 강사님이 쓰신 책을 구입을 했어요. 아, 읽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네. 근데, 읽으면서도 정말 좀, 현타가 왔던 게, 저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아무래도 지금 1월이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시점에,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를 써보는데, 못 쓰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책을 보고,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아, 내가 잘하는 거를 쓰는 것도 좋지만 내가 못하는 거 불필요한 것들을 먼저 지워나가면서 그 안에서 내가 잘하는 걸 찾아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었거든요. 여기 보면 축구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기록과 사색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들을 도출해내는 걸 보고 저도 뭔가 이 강의가 그냥 단순히 하루 이 짧은 시간 안에 끝나는 것보다 연속적으로 뭔가 강의가 더 진행이 돼서 이런 기록과 사색을 하면서 성찰해 나가는 그런 훈련하는 법을 조금 배우고 싶다. 그런 시간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이 가득하면 배는 저절로 뜬다라는 말이 정말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교수님한테 마이크 넘길게요. 네. 강의 너무 좋았어요. 강의 들으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반성해도 이게, 30대, 우리가 딱 40대 초반까지도 엄청 간절함이 많았어요. 정말, 달리는 열차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12차선도 달려서 제가 잡은 적도 있고 살면서 모든 것들을 정말 포기하지 않고 뭐든지 열렬하게 살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원했던 것 이상의 것들을 이제 가지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안주하게 되는구나 쉽게 편안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사람들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또 저의 역할이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또 혈기왕성한 또 20대, 30대, 40대처럼 지내는 게 아니라 나누면서 같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이 대학은 충분히 멘토링 대학은 가능한 것 같아요. 김미경 원장님 이상의 대학으로 이렇게 나중에 온라인으로 운영하시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모두 참 공부를 많이 했다, 사색을 부지런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여러분들도 또 그 나름대로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이라고 한다라면 배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멘티가 부러웠었고 돈은 그렇게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있었지만 오늘 딱 하면서가 이게 꾸준하게 성찰하고 어떤 배움에 대한 깊이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좋은 강연 들려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저희 직진협은 매월 1회씩 이렇게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강연을 하는데요. 제가 참 이 글재주가 갈수록 줄어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내가 이렇게 전달을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어제도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여러분 꾸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타고난 유전적 여러 가지 요인도 또 돈도 지능도 다 중요하지만 배움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행하고 또 행하면 여러분 자신도 바꾸고 여러분 가족과 이 세상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멘토링 대학의 교수로 입사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보셔야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월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